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여러분들 이거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 세금도 내시고 혹시 예전에 많이 낸 게 있으면 좀 환급도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이 종소세 신고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 신고 검증에 걸려서 추징된 사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가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세정일보라는 언론사고요. 딱 봐도 이제 뭐 세금 관련된 좀 전문 언론사구나 이렇게 느끼시겠죠. 24년 5월 16일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사업성이 있는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신고했다. 이게 이제 제목만 보면 딱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세법은 개인으로 번 돈에 대해서 이자, 배당, 연금, 근로, 사업, 기타, 양도, 퇴직 이렇게 8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 소득의 어떤 성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소득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성 있는 소득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소득으로도 안 되니까 그 외에 나머지 또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해야 돼요. 자, 볼게요. 전문 강사 A는, 그러니까 전문으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를 지급받았어요. 그럼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쩌다 한번 했겠어요? 아니면 계속적 반복적 했겠어요? 당연히 계속적 반복적 했겠지. 그러면 이거 사업소득이에요? 기타소득이에요? 사업소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소득에서는. 제가 왜 5월 종소세 신고 때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5월 종소세 신고 시기가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개인 매매사업자 강의도 했잖아요. 개인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도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매매사업자로서 인정받으려면 이 계속적 반복적 요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사업자를 인정받으시려면은 주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팔아야 돼요. 그럼 이 계속적 반복적은 몇 번을 사고 팔아야 되냐? 정답 없습니다. 부가세세 시행규칙에 보면은 6개월에 하나 사고 2개 팔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완전 단순 예시예요. 정말. 그래서 그것만 믿고 하시면은 큰일 난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고용관계 없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소득이라는 거예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건데, 이걸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분석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하면 얼마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과세 할 거는 좀 분리과세로 털어버리고 나머지 사업소득으로 해서 요것만 이제 내가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리과세는 보통 14%란 말이에요. 그럼 15.4%. 근데 본인은 분명히 이것보다 또 높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합산시켜버리면은 이게 막 25%, 막 35% 나와버리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뺀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했고, 국세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니까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 명세서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자, 이 전문 강사가 강의를 해요. 그럼 강의를 제공을 하죠. 그럼 여기 업체에서 강의료를 지급을 하죠. 그럼 강의료를 지급할 때 보통 3.3이나 4.4 떼고 하거든요. 근데 3.3을 보통 뗀단 말이에요. 그게 사업소득이니까. 그러면 3.3을 떼면 그 뗀 금액을 여기 업체가 이 강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곧바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버려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요. 그럼 여기에 그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지급 명세서를 분석을 하고 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고 이 업체한테도 이제 제출된 지급 명세서를 봐서 이 사람 보니까 왜 기타로 했냐, 사업소득인데 해가지고 추징해버린 거죠. 굉장히 좀 미안하지만 이 전문 강사 A분은 세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신고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미 칼자루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자,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버려요. 잘 봐요. 어떤 법인 회사에 임원 B가 있는데 22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고문으로 재취업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끝나고 나서도 어떤 예우상 뭐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또 재취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매월 고문료를 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는 고문료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가지고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은 고용하는 회사가 있고
그 고용 이제 근로자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내가 요 일을 해야 돼요. 그 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13년 동안 HR 업무했어요. 세금 업무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당연히 그럼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냐. 그래서 분석 대상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출한 지급 명세서를 또 분석을 해보니, 임원 B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했지만 동일한 회사에서 소득을 매월 지급받아왔고, 이게 중요합니다.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 여기서 고용관계에 있다는 게 뭐냐면은 회사가 이 임원 B한테 업무 지시를 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종속돼 있으면은 그냥 하란 대로 해야 되면은 이 사람은 근로계약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내가 사장인데 직원한테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는데 이 직원이 9시부터 6시까지 출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점심시간도 요때 1시간 해가지고 쉬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업무를 이거 다 하면 좋겠어. 내가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다 내가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근로자예요, 근로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예 그냥 네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인센티브를 한다. 그러면 이제 3.3 주고 하는 프리랜서로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업무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해진 최소한의 어떤 계약 관계만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몇 시에 출근하든 몇 시에 퇴근하든 언제 휴가를 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게 아주 명백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 지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순응을 해야 된다. 종속관계다.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기타 소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제 더 총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인건비에 대한 원천 징수를 누락했다. 아, 이거는 세금도 세금인데 가산세도 있을 건데 이거. 자, 제조업자 C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주민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제가 왜 고개를 숙여버렸냐면 어떤 외국인 노동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얼마 일을 하고 내가 인건비로 100만 원 주겠다. 대신 현금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현금으로 이렇게 그냥 줘서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또 자기 사업에 어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로 했다는 거는 몰래 하려는 거를 내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저 사실 이렇게 몰래 했어요 라고 내가 떠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자녀한테 1억을 몰래 빼줬어요. 1,0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실은 이거 1억에 대해서 몰래 줬어요 하고 뭔가 이렇게 신고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이게 지금. 아,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 제조업자 C의 종소세 신고서를 분석해보니까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수 대비 과다하게 계산됐다. 그러니까 겉으로 신고된 직원은 10명인데 20명이 이제 현금으로 뭔가 줬나 보죠. 총 30명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20명에 대해서는 그냥 몰래 하고 끝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자기 제조업체 그 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겉으로 들어간 건 10명인데 실제 들어간 30명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했으니 이거는 너무 이거 아마추어적인 분명히 이거 혼자 했을 거야 아마. 이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해주진 않았을 거야. 만약 했다면 이거 세무대리인이 정말 잘못한 거죠. 자,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자,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돼요. 무조건 원천징수 떼고 나머지 주는 겁니다. 근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뭐 제출 내역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복후비하고 여비교통비가 너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해명하세요라고 안내문을 발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래도 이 사람 바로 인정을 했네요. 예, 사실은 원천징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신고하는 거죠. 수정신고는 내가 낸 거보다 이제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분이 이제 사장님인데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하고 그냥 현금으로 끝낸 거예요. 이게 이제 어쩌다 한두 번 하고 현금 하면은 금액도 작고 계속적 반복적이 아니니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또 100번 양보해서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이걸 왜 인건비를 넣습니까 이거를. 자, 네 번째 사례.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했다. 뭐랑 비슷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해요. 근데 인적공제가 가장 큰 거죠 연말정산에서는. 그런데 형도 엄마 아빠를 인적공제로 넣고 싶고 동생도 엄마 아빠를 인적공제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소득이 좀 높은 사람한테 인적공제를 몰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을 좀 줄이고 하는 건데, 형도 엄마 아빠를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넣어버리고 동생도 똑같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사 D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는데 추후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계산세금서와 신용카드 결제본을 모두 필요금비로 산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면 뭐 현금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신용카드가 이제 편하니까 카드로 그냥 하죠.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의사분이 업체한테 현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그 상대방 업체는 현금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이 의사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경비 처리를 해서 그래요. 거기까지 했으면 끝났어. 그런데 그 동일한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처리를 하고 또 신용카드까지 했다는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신고 내용 확인 결과 국세청에 제출된 매입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동일한 업체에 동일한 금액을 증빙으로 수취, 금액으로 좀 다르게 하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니까 동일한 건에 대해서 계산한 게 맞습니다라고 이제 시인을 한 거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만큼은 이제 예를 들어서 줄어들어서 500만 원인데 원래 이거 원래대로면 7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더 내세요 해서 200만 원 더 하고요. 그 200만 원 덜 낸 거에 따라서 이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못 가져갔으니까 거기서 가산세가 나와요. 가산세와 함께 종소세를 수정 신고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물품 구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그런데 또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다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게 다 걸리는 거고요. 특히 부가가치세는 훨씬 그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훨씬 더 노출이 잘 됩니다. 다 걸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세금 계산서 가지고 혹시 나는 잘 모르는데 상대방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막 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지 마십시오. 그거 나중에 다 걸립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 뭐 너무 막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인 흐름만 좀 알아놓으신 다음에 어차피 세무 대리인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자꾸 물어보고 짚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특히 건물 살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보고 또 되게 재밌는 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좀 이렇게 해당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여력이 되면 미리 좀 예고를 해서 라이브를 하고요. 좀 오늘 본의 아니게 곧바로 했는데 양해 말씀드리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라이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좀 현장 질문 좀 받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